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전기화학에 대해서 했고 오늘부터 한 2주, 3주 정도는 분광 분석,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 오브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분석하면서 분석화학에서 처음에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타이트레이션 막 이런 거였죠. 그런데 뭐 타이트레이션 하거나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죠? 산염기 적정하고 뭐 그다음에 뭐 EDTA로 금속 적정하고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뭐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이게 적정이 됐다. 타이트레이션이 그러니까 이퀴밸런스 포인트로 딱 도달했다라는 거를 뭘로 알았었지? 응? 지시학을 썼지.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였거든. 색깔이 변하는 거. 근데 그 지시학을 잘못 쓰면은 에러도 커지고 지시학을 제대로 쓰더라도 농도가 낮아지거나 그러면은 그리고 사람마다도 좀씩 틀리게 되고 또 눈이 예민한 사람은 훨씬 더 정확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반응을 같은 색깔 변화를 보더라도 에러가 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성분들을 그 성분들마다 따로따로 그 검출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성분을 어떻게 하면은 작은 양까지 아주 조금 들어 있어도 검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분석하는지 아니면 정량적으로 얼마나 분석할지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분석할지 얼마나 셀렉티브하게 분석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전기화학에서도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보여준 거가 어떤 전기화학 기본 원리는 다 비슷비슷한 뭐 포텐시오메트리, 볼타메트리 등등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의 어떤 테크닉을 좀 더 개발하면서 점점 더 셀렉티브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점점 더 센시티브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에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 같은 경우도 이 여러분들 교과서인 스쿠구 책에서의 14장, 15장이에요. 근데 14장, 15장에서 많은 내용이 커버가 되어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는 기기 분석, 2학년 2학기 때도 배우죠. 기기 분석 그 책을 막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그걸 원하는 사람은 스쿠구의 기기 분석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해리스의 책에서 여기서는 18, 19, 20 챕터 3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강의를 하지만 여기서도 간단한 추가적인 설명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줬던 거고 우리가 이제 분광 분석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시학을 눈으로 보는 거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가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빨주노초 파남보 뭐 7가지 색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미묘한 변화도 뭐 구분은 하지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그것을 아예 기계한테 맡기는 거지. 그리고 기계한테 그 파장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400나노부터 700나노까지의 어떤 다른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고 그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셀렉티브하게 그리고 또 더 센시티브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이 전자기파의 그러니까 빛의 성질, 빛은 입자이고 파동이며 근데 그 중에서 파동인 성질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빛에는 많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기파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지? 어떠한 빛들이 있나? 그래. 이 지금 요 앞에 한 줄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언급된 전자기파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형태는 다 똑같죠.
일렉트릭 웨이브랑 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다른 점이라면은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 아니면 파장, 요거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만 달라져. 그래서 그거가 달라지는 것을 따라서 다양한 여기 축이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장이 달라지면은 또 프리퀀시도 달라지죠. 그 다음에 파장이나 프리퀀시가 달라지면 이뉴나 하뉴니까 에너지도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에너지가 높은 쪽이야? 이쪽 아까 감마레이 같은 거. 엑스레이도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감마레이는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거, 분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을 이용하는 거야. 요것을 이용해서 요것이 여러분들이 시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려고 하는 시료하고 이러한 전자기파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형태가 요 위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어요. 아마 제일 쉬운 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적외선, 인프라레드 이런 것들은 들어봤죠. 적외선 분광학, 그렇지? 우리 분석학 여러분들 뭐 기기 분석이 낼 때 한번 또 만나 뵙겠지만 정혜일 교수님 학과장도 하셨고, 정혜일 교수님이 이런 쪽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인프라레드. 이건 뭘 하지? 그러니까 어떠한 분자나 원자의 어떠한 변화를 유발시키거나 보는 데 사용되나? 적외선은. 처음 듣는 사람들 있나? 적외선, 라만, 뭐 IR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분자가 있으면은 어텀이 아니라 분자가 CO2 이런 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잖아.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만 CO2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이 두 손이 오xygen이고 내 몸에 카본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면서 뭐 온도가 올라오면 더 빨리 움직이고, 이거를 뭐라 그러지?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지? 응? 그렇지, 진동 운동. 그렇지? 그래서 분자가 있으면은 있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 두 개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마치 중간에 스프링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러는 운동이 진동이에요. 그리고 원자가 두 개만 있으면은 그 운동의 형태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양쪽으로 가거나 다시 가까워지거나 그런 것밖에 없는데, 하나만 더 넣어서 세 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아까 CO2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에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했다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수축할 때 얘는 늘어나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겠지. 근데 CO2는 이렇게 리니어할 때는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원자 세 개지만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같이 수축했다가 확장했다 이걸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거고, 얘는 수축할 때 얘는 확장하고 이쪽이 수축할 때 얘는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얘가 물 분자는 굽어 있잖아. 얘는 이렇게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있어. 내가 앞에서 시호를 하네. 그래서 그러한 운동들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자가 2원자로 되어 있는지 3원자로 되어 있는지 4원자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 진동의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생기고, 그리고 그 진동 여러분들 예전에 그 중간에 용수철이 있고 두 개의 운동을 할 때 그 용수철의 뭐 힘의 상수 이런 거는 양쪽에 달려 있는 추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H2로 해서 수소가 있어서 생기는 이 진동의 프리퀀시랑, 그리고 O2로 해서 옥시젠 두 개, 좀 더 무거운 산소 두 개가
스프링이 양 끝에 붙어 있는 거랑 아니면 CO에서 카본하고 옥시전이 있어서 이쪽이 조금 가벼운 거, 이쪽이 무거운 거 달려 있을 때랑 다 다른 파장에서 인터랙션, 흡수를 하거나 빛을 방출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인프라레드를 사용했을 때 이 진동에는 분자마다 고유한 어떤 파장들이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저 파장에서 흡수가 있거나 빛의 방출이 있으면 저거는 어떤 분자구나. 그리고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그 적외선 영역에서의 흡수나 아니면은 방출하는 빛의 종류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는 픽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적외선, 뭐 IR, 라만 이런 것들이 요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진동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비저블 앤 UV, 비저블이나 UV, 가시광선이나 아니면은 그 자외선을 가지고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여기서 보면 뭔 것 같아?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것 같은 분자인 것 같아. 뭐 O2, 뭐 N2, 뭐 아니면은 어떤 이원자 분자지. 근데 화살표가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 사이에서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얘기야?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전자궤도는 어떤 전자궤도일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 있는 거라면은 지금 요 전자들은 각각의 원자에 속해 있나 아니면은 두 개의 원자한테 공유되고 있나? 공유되고 있지. 그러면은 분자에서 그렇게 공유되고 있는 결합에 해당하는 전자들은 무슨 번딩 뭐 이런 얘기 있지 않나? 코벌런트? 그건 이제 공유 결합이지. 그럼 공유 결합에는 안에 보면은 무슨 결합 이런 거 일반학교 배우지 않았나? 그치. 시그마 또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그림은 각각의 원자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자 모델, 그러니까 분자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 있는 그런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고, 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 분자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로 형성되어 있는 그 시그마 결합이나 파이 결합,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무슨 그 색소나 이전에 인디케이터로 썼던 색소나 아니면은 뭐 음식 같은 거 얘기할 때 무슨 색깔 있는 야채가 좋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화합물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구조를 보면 대부분 어떤 구조들이 있나? 혹시 어렴풋이라도 생각이 나는 거 있나요? 어? 조금 크게? 공명. 그렇지. 공명이 있으려면은 어떤 결합이 있어야지? 파이 결합, 이중 결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인디케이터로 썼던 그런 컴파운드를 보면은 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중 결합도 여러 개 있어서 또 이게 컨주게이션 돼서 공명을 이루고 또 그것만으로도 아니고 그런 링이 막 두 개 정도가 이어져 있거나 링이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도 또 이중 결합이 있어서 막 연결되거나 그런 것들 보면은 빨간색이고 뭐 초록색이고 이런 색깔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우리가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색깔이 난다는 건 무슨 얘기지? 일부 빛의 파장 중에 일부는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해서 우리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빠진 거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빠진 부분이 그 색소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가시광선에서 색깔을 내는 거 그것들은 보통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파이 결합이 여러 개가 막 이어져 있다든가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은 그러한 전자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특정한 파장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그러니까 그냥 아마 벤젠 링만 있으면은 자외선 영향에서 흡수할 거고 벤젠 링에서 좀 더 이렇게 이중 결합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가시광선까지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은 전자들이 이동하는 건데 저 몰레큘러 오비탈에 있는 아니면 최외각에 있는 그러한 전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러한 인터랙션,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나 아니면 가시광선에서 인터랙션이 있는 거고,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분자든 아니면 원자든 이 그 각각의 핵에 속해 있는 코어에 있는 중심에 있는 원자들에 의해서 중심에 있는 전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진동, 그 다음에 전자전이,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인데 그게 일렉트론들의 디스트리뷰션인데 얘는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거, 얘는 중심부에 있는 전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일반학 때 아마 그 부분은 지나갔던 것 같은데 핵 분열 같은 거 하면은 알파 파티클이 나오기도 하고 감마 레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마 레이가 나오는 거는 또는 감마 레이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아예 핵에 있는 중성자, 뭐 양성자 이런 것들의 컨피규레이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하거나. 그래서 화학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거예요. 요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스펙트로스코피 많이 쓰이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ESR, NM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는 여기 있는 바이브레이션이랑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두 개의 분자가 있어서 아까 보면 CO2처럼 합시다. CO2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는 얘가 움직이진 않죠. 그러니까 딴 데로 가진 않지. 근데 얘가 만약에 가운데 있는 C나 양쪽에 있는 O 세 개가 동시에 한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CO2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분자의 이동이 될 텐데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애가 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에 있는 산소는 밑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떤 운동이 되겠어? 진동을 하나? 이렇게 하면 그냥 삥삥 돌겠지. 그게 로테이셔널 그러니까 회전 운동이에요. 여기처럼 분자가 그 각각의 움직이려는 게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겠죠. 그런 로테이셔널 모션에 해당하는 흡수나 뭐 방출이나 이런 것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긴 파장 아니면은 낮은 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핵의 스핀 또는 여긴 전자의 스핀이고 여긴 핵의 스핀에서 ESR, NMR 이런 개혁이 되는 거죠. 핵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요 분석화학 시간에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가시광선 요거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IR, 뭐 약간의 엑스레이 이 정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표를 잘 기억을 해두고 이렇게 다양한 빛의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장에 따라서 다른 분자나 원자의 다른 성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그림이 14-4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화학 할 때 전기화학으로 쓰는 소위 테크닉 중에는 포텐시오메트리는 볼티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뭐 암페로메트리, 이건 커런트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볼타메트리라는 걸 얘기했었어. 그거는 커런트하고 포텐시얼을 같이 측정한다고 그랬어. 그것에 그렇게 이제 최소한 3개 정도 구분을 했고 그거 말고도 뭐 쿨로메트리 뭐 또 있었나 일렉트로그래버메트리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뭘 측정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한 3-4가지 슬라이드에서는 그럼 분광학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emission or chemiluminescence process라고 되어 있어요. emission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조금 그렇긴 한데 발광이야. 미칠광자가 아니라 빛광자야. 그래서 빛을 내놓는 거나 chemiluminescence는 어떤 화학적 반응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가 있으면 열을 가해 준다든가 전기로 에너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화학적인 반응으로 에너지가 제공되면은 시료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바이브레이셔널 여러 가지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바닥 상태 0이라고 되어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위에 있는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는 게 이제 excited, 역이 된 상태다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는 올라가 있는 상태는 좀 불안정하니까 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해당한 에너지를 내놓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빛으로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내놓는 것을 에미션, 발광하는 건 이제 빛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케미루미네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올려주는, 엑사이테이션 시켜주는 것을 어떤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해주고 떨어지는 걸 보는 것을 케미루미네센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서 나오는 빛의 파장들을 측정해 보면은 에너지를 측정하고 그것을 파장으로 환산을 해주면은 물질마다 독특한 람다1, 람다2, 그 다음에 람다21은 2하고 1 사이에서 오는 요 파장에 해당하는 거죠. 람다2, 람다1, 람다21 요 세 개의 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픽의 개수라든가 요 위치는 물질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루미네센스 또는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2학년들은 1학년부터 화학과로 들어왔죠. 네. 그럼 1학년 때 처음 뭐 지금은 서로 많이 알겠지만은 처음 여러분들이 서로 만났을 때 그 탐색을 하잖아. 쟤는 어떤 애야? 어떻게 탐색을 하나?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 제일 좀 친할까 말까? 이런 거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말을 해. 그리고 또 다른 거 술을 마셔. 그렇지, 술을 마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 가만히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은 4년이 지나도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인터랙션이지, 상호작용이지.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그렇다고 다시 또 깊은 속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근데 왜 술을 먹지? 난 술을 잘 못하지만은. 아니면 여러분들 처음에 입학했을 때 OT 같은 거 하면은 거의 필름 끊길 정도로 막 먹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왜 그러지? 왜 그런 나쁜 사람들 정신을 잃게 만들까?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랬을 때 어떤 파저티브 이펙트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친구랑 술을 막 되게 많이 마시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좀 담소를 나누는 거랑 어떻게 다르나? 진솔한 얘기, 좀 더 속 깊은 데서 그게 보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차이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담소를 나누게 되면은 마치 인프라레드라든가 아주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선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그 이런 걸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술을 마시고 어떤 때는 술 마시고 싸우기도 하지. 근데 그 다음 날 친해지는 애들이 있어. 응?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술을 마시고 그거는 전 슬라이드였구나. 그렇지. 여기 꼭 샘플이 사람일 수도 있지. 서멀, 일렉트리컬 이런 일렉트리컬은 안 좋지만은 사람이 좀 열받으면 좀 성격이 나오지. 그리고 케미컬 에너지 뭐 이렇게 알코올 같은 게 들어가면은 엑사이티 스테이트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본질이 조금 나오기도 해. 나쁜 술 버릇도 나오기도 하고 술 먹고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흥분했을 때 그 사람 평소에 보지 못하던 모습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람 친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거나 그럴 때 어차피 바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상태만 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도 올라간 다음에 같이 한번 떨어져 보면서 그 사람의 좀 더 속 깊은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 건데 분자나 원자도 그런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빛을 주고 빛을 어떤 에너지 소스로 줘서 얘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 스테이트로 올려주고 거기서 떨어질 때 아니면 올라갈 때 얼마나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시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루미네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가 어떠한 열을 주든 아니면 케미컬 에너지를 주든 일단 올린 다음에 떨어지는 그 파장을 가지고선 그 분자가 뭐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라면 올라갈 때 어떠한 에너지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해봐도 그러니까 금세 액티베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알코올에 굉장히 작은 양의 알코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엑사이테이션 되는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파장을 전자기파를 파장대별로 쭉 스캔해 가면서 어떤 파장을 이 시료가 흡수하는지 그거는 어떤 분야냐에 따라서 고유한 값이거든. 그래서 만약 이 시료가 람다 1, 람다 2에서 흡수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에너지 컨피규레이션을 가진 분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빨간색을 내는 분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observation 스펙트로스코피예요. 들어간 빛하고 그래서 시료에서 흡수하고 남아서 나온 거 트랜스미티드 레디에이션하고의 차이 B를 계산을 해서 observation을 측정하는 것이 observation 스펙트로스코피예요. 좀 전에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를 보는 거고 observation은 올라간 에너지를 보는 거고 두 개가 같을 것 같지? 같은가? 일단 아까 에미션 할 때는 이 observation에서 없던 픽이 하나 더 있었죠. 2에서 1으로 떨어지는 게. 생각해보면 0하고 1, 2번이 같은 에너지 레벨이더라도 여기서는 픽이 3개가 나왔지. 근데 observation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2개만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observation하고 emission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얘기했던 emission 스펙트로스코피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려요. 포토 루미네센스 메소드 다른 말로는 이걸 또 2개로 분류를 하는데 플로레센스 또는 포스포레센스 플로레센스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형광 그 옆에 그 다음에 건 포스포레센스 인광 다들 잘 아는 거죠. 형광은 어디서 들어? 저기 형광등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인광은 어디서 들어봤나 혹시? 인광이
옛날 얘기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응? 뼈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근데 이 뼈에서 나온지 모르고 그냥 보면은 뭐 같아? 도깨비불. 그 형광은 우리가 형광등 그러는 게 느리게 켜지잖아, 백열등보다. 그래도 우리가 스위치 딱 누르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깜빡깜빡이다가 뭐 한 몇 초 있다가 켜지죠. 어? 인광은 왜 밤에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건가? 낮에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흡수해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갔다가 밤이 돼서야 이제 슬슬 계속 빛을 내놓는 거가 인광이, 그러니까 도깨비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토루미네센스라는 거는 형광이나 인광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까는 여기서 올라가는 엑사이테이션 시키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케미칼 에너지, 일렉트리컬, 서머 에너지를 가지고 올린다고 그랬지. 이번에는 빛을 가지고 올리는 거야. 좀 전에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처럼 우리가 어떤 파장을 딱 줘서 여기서 올라가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0에서 1로도 올라갈 거고 0에서 2로도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저 올라간 후에 나오는 빛을 보는 거야. 올라간 후에 나오는 빛을 보면은 2에서 1로 떨어진 애도 있고 2에서 0으로 곧장 떨어진 애도 있고 1에서 0으로 떨어진 애도 있고, 그리고 저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우리가 플로레센스, 형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있다 떨어지는 애들은 인광이라고 그래요. 포스포레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흡수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서 방출하느냐,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해 가지고선 시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분자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뭘 얘기했나? 소위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에서 처음이 빛을 내놓는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가 있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업솔루션,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 다 차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토루미네센스 스펙트로스코피가 있는데, 포토루미네센스에는 또 우리가 나눠서 플로레센스, 포스포레센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는 빛을 보느냐, 들어가는 빛을 보느냐, 그리고 들어가 나오는 빛을 둘 다 보느냐. 이것을 가지고선 세 가지 크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흡광이에요.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샘플을 놔두고 빛을 그 파장을 바꿔주면서 해서 통과돼서 나오는, 처음에 P0가 처음에 빛의 색이라면은 통과돼서 나온 빛이 P가 되는 거고, 요것들 사이에 B를 우리가 트랜스미턴스, 투과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90%가 통과했는지 아니면 10%만 통과했는지. 그리고 요것에 로그를 취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은 업솔번스, 흡수율, 뭐 흡광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는 T를 쓰거나 A를 쓰거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네. 비어 람바트로, 비어스로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또
화학의 맥주가 나오나? 근데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업솔루션 흡수하는 데는 비어의 법칙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실 트랜스미턴스보다 업솔번스를 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비어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 업솔번스가 이렇게 표시되고 A, B, C라는 걸로 표시되는데 A는 어떤 상수야. 업솔티비티.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마다 고유한 상수예요. 어떤 거는 조금만 같은 양이 있으면 어떤 거는 흡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같은 양이 있는데도 거의 투명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 absorptivity라는 상수가 되는 거고 B는 뭐냐면은 the unit of centimeter. 이건 두께야. 좀 전에 시료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만약 우리가 두 개의 업솔번스를 비교한다고 할 때 같은 두께를 가지고선 비교를 해야지 그 객관적인 트랜스미턴스나 업솔번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unit of centimeter, 그러니까 1cm 두께의 뭐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하는 그런 그 두께에 해당하는 텀이야. 그다음에 C는 뭐냐면은 그램 퍼 리터, 농도네. 농도. 그러니까 A 업솔션, 그러니까 업솔번스는 이 상수, 그다음에 시료의 두께, 그리고 시료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트랜스미턴스가 아니라 업솔번스가. 그러니까 업솔번스하고 컨센트레이션하고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려고 그랬잖아. 전기학 할 때도. 근데 여기 업솔번스랑 농도 컨센트레이션 이것 사이에 어떤 직선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C인데 요 텀이나 요거는 상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요것이랑 A랑 C랑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어의 법칙에서 업솔번스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고 결국 컨센트레이션 C가 A랑 비례하기 때문에 비어의 법칙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업솔번스를 흡광을 찍었을 때 그 트랜스미턴스의 크기는 그 농도하고 정비례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죠. 로그가 씌워져 있으니까. 근데 로그를 씌운 다음에 업솔번스를 환산하게 되면은 농도하고 그 업솔번스하고 저런 리니어한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고 오늘은 요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서 아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큰 그림 가지고서는 다 얘기했던 거를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한 건데 몰레큘러 업소르션 트랜지션 해서 일렉트로닉,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이게 아까 엑스레이, UV, 그다음에 IR,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 거였었죠. 여기까지 3장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광,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 이런 빛이 나오는 걸 볼지, 들어가는 걸 볼지, 또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볼지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각각에 대해서 빛이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뭐 얼마나 흡수했는지 보는데 그것의 파장 영역이 엑스레이가 될지, UV 비저블이 될지, 아니면은 인프라레드가 될지, 마이크로웨이브가 될지 이것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UV 같은 경우나 비저블도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나왔듯이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 진동에 해당하는 거는 IR,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이렇게 도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림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그림을
굉장히 단순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선 0에서 1로 가고 2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주 작은 분자 뭐 H2 뭐 O2, N2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조합,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 레벨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이 같은 경우 보면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 showing some of the energy changes that occur during absorption of infrared, visible, and ultraviol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E0, E1, E2는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이야. 그러니까 전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처음 그림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할 때 여기 원자에 있는 이 에너지 레벨이 뭐 1s, 2s, 그다음에 뭐 2p, 3p 뭐 이런 에너지 레벨들이 있죠. 그것들이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아마 일반학 때 배웠을 거야.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들이 분자가 되면은 이 최외각에 있던 전자들이 합쳐져서 무슨 코발트 본딩을 만들어서 그때 배운 게 시그마, 시그마 스타, 파이, 파이 스타 뭐 이런 것들 배운 적 있죠. 처음 듣는 사람 없겠지? 그런 것들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너지 레벨이에요. 여기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에너지 레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E0, E1, E2들이 좀 전에 말한 뭐 1s, 2s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시그마, 시그마 스타, 파이, 파이 스타 뭐 이런 일렉트로닉 레벨들이 여기 두껍게 색칠되어 있는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에너지 레벨들이에요. 사실 그냥 원자 단원자만 있다면은 이것들만 있어도 돼. 원자 하나만 있으면 1s에서 2s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자가 되면은 두 개만 모여도 바이브레이션이 시작되고 로테이션이 시작되고 그런단 말이야. 세 개가 되면 더 복잡한 게 생기고 그러면은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들은 어디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각각의 전자 컨피규레이션 E0, E1, E2마다 그거 밑으로 조금씩 더 에너지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얇은 선으로 해놓은 이런 에너지 레벨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에너지예요. 이건 하나 이해인데 아까 얘기했던 세 개가 있을 때 시메트릭 스트레칭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 스트레칭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인 락킹, 락킹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저링은 가위질하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웃 오브 플레인이라는 건 인플레인은 지금 이 평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웃 오브 플레인은 이 평면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건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세 개만 이렇게 조합이 돼도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되는 거고 요 각각마다 인프라레드 쪽에서는 픽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많은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 각각이 탄소냐 산소냐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프리퀀시는 또 다를 테니까 같은 6개의 픽이 생겨도 서로 다 다른 위치에 생기겠죠. 굉장히 정보가 많아지지. 근데 이러한 에너지 레벨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일렉트로닉 레벨이랑 전혀 딴 데 가서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일렉트로닉 레벨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거나 0에서 2로 가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라는 거랑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 바이브레이션 트랜지션에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 그 위로 올라가고 아니면 요 밑에서 밑에서 제일 높은 바이브레이션 올라가고 요거하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바이브레이션도 되게 많은데
일렉트로닉하고 바이브레이셔널이 같이 일어난다면, 처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셔널 엑사이테이션만 일어나는 거죠. 진동 레벨만 올라간 건데 그 일렉트로닉 레벨은 똑같고, 여기서 보면 일렉트로닉 레벨이 0에서 1로 올라가면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도 0에서 1로, 2로, 3으로, 4로 가게 되니까 즉 0에서 1로 가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4개의 다른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이랑 조합이 되지. 그럼 픽이 4개가 생긴다는 거야. 전에 하나가 있던 거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요거 얘기할 때 여기서는 그냥 에너지 일렉트로닉 레벨들만 얘기했던 거야. 0, 1, 2. 그럼 픽은 하나, 2개만 생기겠거니. 그래서 픽이 2개만 생기는데, 근데 실제로는 여기 위에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촘촘하게 있고, 여기 위에 또 촘촘하게 있고, 여기 위에 또 촘촘하게 있다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0에서 1로 올라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바로 위에 여기를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펙트럼은 어떻게 변할까? 일단 픽이 딱 2개만 생길까? 0에서 1로 가는데 여기 1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이브레이션 레벨로 가는 게 다 다른 픽이겠지. 그 얘기는 여기 픽이 여러 개가 스플리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다른 픽이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올라가는 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만은 하나의 픽인데 바이브레이셔널인 것 때문에 4개, 5개로 또 갈라지고, 0에서 2로 가는 것도 또 4개, 5개로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1, 2, 4, 5 테트라진, 1, 2, 4, 5 테트라진이라는 분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체 상태에서의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픽이 하나, 둘, 셋, 4개, 5개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 밑에 또 지금 여러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밑에 있는 바이브레이션 레벨들이 같이 있어서 픽이 굉장히 많은 픽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얘네들이 왜 또 용액으로 가면은 이렇게 또 브로드한 픽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